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를 예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쉬울까? 얼마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사회복지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연구윤리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구윤리 항상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연구 윤리가 매우 중요하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보시면 익명성, 비밀성 보장해야 된다. 맞죠?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여러분, 이걸 사전 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전 고지, 그렇죠? 사전 고지하고,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연구 대상자한테. 자, 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연구 윤리보다 우선해야 된다. 여러분, 요 지문이요, 우리 15회 때죠. 그때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똑같이.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어떤 책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 교과서로 보는 책에서. 자, 그 책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본서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자, 봤더니 공익적 가치가 연구 윤리보다 우선해야 된다.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항상 공익적 가치가 있더라도 윤리가 더 앞선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우리 731 부대 얘기했었어요.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그죠? 731 부대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인간을 대상으로 못을 생체 실험했잖아요. 나중에 그 생체 실험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의학, 약학 분야가 크게 발전되어집니다. 그것이 일종의 공익적 가치가 되는데 우리 그런 731 부대의 행위를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뭐죠? 윤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윤리가 가치보다 앞서야 되고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전에 고지해야 된다. 우리 사전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informed consent, 그렇죠. 그 고지된 동의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된다. 항상 사전에 고지한다. 참여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무슨 강제로, 우리가 뭐 실험실 동물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다. 자,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27번입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도 꼭 출제되는 게 출제됐습니다. 자, 사회과학을 바라보는 시각, 사회과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죠. 무엇이 과학이냐를 논할 때 실증주의, 해석주의가 꼭 나와요. 자, 실증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여러분 아니죠. 실증주의는 객관적 사실, 그렇죠. 객관적 사실, 개인이 또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한 객관성을 지닌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정책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 이런 것들 고려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안 됩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은 어떻게 양적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양적 연구는 수량적, 계량적, 즉 숫자로 답을 얻어낸다 그랬죠. 숫자로. 여러분 그 숫자 안에 결론으로 숫자로 답을 얻어내는데 숫자 안에 무슨 정치적 가치가 있고 이데올로기 영향이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0%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 30%인지를 실증주의자들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지율이 30%고 뭐 원인을 찾기는 하겠죠. 인과관계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 반영하지 않더라. 자, 1번이 벌써 틀렸네요. 해석주의는 삶에 관한 심층적 주관적 이야기 맞죠? 자, 비판적 사회과학 또는 비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우리 14회 때, 15회 때 그때 이미 출제가 됐던 거예요. 아마 이번 시험 문제는 출제자가 그 14회, 15회 문제를 보면서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사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 파악에 주목한다. 우리 비판적 사회과학은 기존의 실증주의자들이나 해석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그 연구 방향이 뭐였냐면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량,
바꿔놓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주의는 말 그대로 기존의 실증주의나 해석주의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런 어떤 과학적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을 두는 거 그거 별 의미 없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사회를 개량하고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고 바꾸는데 지식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지식이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비판주의고요. 자, 후기 실증주의.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직접적 확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실증주의자들은 후기 실증주의는 그런 거죠. 실증주의 방법을 추구해요. 그렇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증주의가.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이 세상에 보편 타당 진리, 객관적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데, 아이 그렇지 않다. 직접적 확증은 불가능하다. 즉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도 요거 출제될 때 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객관적 실제와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진리는 뭐다?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틀려진다. 그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두 번째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이 비판주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자, 종단 연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단 연구. 우리 종단 연구는 자,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2번 이상 반복하여 조사하는 걸 종단조사라고 했었습니다. 종단조사 또는 종단연구라고 했죠. 자,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베이비붐 세대를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추이연구다. 자, 세대를 대상으로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건 추이연구가 아니고 코호트, 동년배 집단 연구에 관한 얘기죠. 자, 일정 기간 센서스 자료를 비교해서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하는 것은 동료 집단 연구이다. 자, 센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통계, 집단적인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비교해갖고 전국 인구의 성장 정도를 추적한다. 그러니까 센서스 자료 분석했으니까 이건 2차 자료 연구쯤에 해당되는 거지. 통계 자료 연구하는 거니까. 동일 집단 연구 아니에요. 자, 매번 동일한 집단을 관찰하는 것은 패널 연구다. 아주 다른 거 어려운 것 같아도 얘는 쉽게 풀 수 있죠. 우리가 종단 연구의 종류에는 패널 연구, 경향성 연구, 다른 말로 추이 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 우리 동년배 집단 연구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 매 시점마다 동일한 대상 갖고 연구하는 건 패널 연구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또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동일 집단 연구가 아니라 패널 연구죠. 이것도 기존에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포괄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그게 바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패널 연구죠. 일반 모집단의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자, 동료 집단 연구이다. 일반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시간 변화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 구성원 다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시간 변화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대요. 동료 집단 조사는 여러분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매 시점마다 조사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모집단을 시간 변화에 따라서 다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 이것도 패널 조사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요새 시험 문제 트렌드가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무엇이 무엇인지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요. 우리도 그러니 명확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명확하게 공부하면 안 까먹습니다. 명확하게 공부하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연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같았습니다.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벌써 틀렸다는 게 확 와닿죠. 다시 한번. 연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죄송합니다. 이건 맨날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연가설은 자,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그렇죠.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즉, 독립변수가 주어지더라도 그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고요. 대안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가설이 연가설이다. 그게 아니고 연가설이 반증되어졌었을 때 이 대안가설이 나오는 거죠.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연가설이죠. 자, 연가설 문제 되게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조사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에 따라서 사회조사를 구분하면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자, 탐색적 조사는 보통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사고,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조사하는 거라 그랬죠. 반면에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 목적에 따른 조사입니다. 자, 보면 옳지 않은 것.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빈도 유형, 당연히 기술적 조사죠.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기 면접을 실시했대요. 즉, 이 연구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로 뭐죠? 예, 탐색적 연구죠. 설명적 연구가 아니고. 설명적 연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설명적 연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사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그러니까 실험 연구 같은 것들이 설명적 연구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관 통계조사는 기술적 연구이다. 자, 통계조사 기술적 연구 맞죠? 지방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설명적 연구 맞죠? 지역사회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예, 당연히 기술적 연구입니다. 설문조사 했고요. 그걸 통해서 만족도의 비율을 찾아내려고 하죠. 비율, 정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걸 기술적 조사 맞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1번. 자, 변수 측정, 맨날 출제되는 겁니다. 기억에서 어리열의 척도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장애인의 성별, 여러분 성별은 명목이죠. 우리가 명서 등비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명목은 구분만 하는 거, 서열은 구분하고 거기에 순서도 존재하는 거, 등간은 그 구분도 하고 서열도 존재하고 거기에 등간격이 존재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비율은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절대 0점이 붙었었어요. 자, 봤더니 장애인의 성별, 남자냐 여자냐 구분만 합니다. 그게 명목이고요. 임금 수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을 파악합니다. 우리 장애 유형이 총 15가지가 있죠. 예,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외우는 법 가르쳐 드렸었어요. 발정난, 언청이, 신진해를 장시간 가능할 테니 안심하세요. 그죠? 이것도 뭔가요? 명목이죠. 그냥 구분만 하는 거고. 자, 거주지역도 명목이고, 직업 종류도 명목입니다. 아이, 되게 쉽게 출제가 됐다. 근데 설마, 야, 다 명목일까? 이래서들 틀렸어요. 아닙니다. 전부 명목. 답은 1번이죠. 자, 32번. 조사 설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조사 설계를 할 때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건 양쪽 조사 설계죠.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정도를 얘기하고,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그건 내적 타당도죠.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면 그 다른 변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과관계 모형을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실험 설계와 관련된 거죠. 내적 타당도고요. 연구 결과를, 연구 조건을 넘어서 다른 상황이나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정도, 그건 외적 타당도죠. 자,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게 요번에 처음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이게 맞죠? 앞으로 이 지문 계속 나올 겁니다.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실험 대상의 탈락이나 우연한 사건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아니라 대표적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 내적 타당도 역시 낮다. 자, 그렇지 않아요. 외적 타당도가 둘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는 낮아져요. 반면에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내적 타당도하고 거리가 멀다 그랬었죠. 자, 우리가 대칭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고, 이 32번에 이 3번이 맞는데요. 얘는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것이다. 자, 33번.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가 우편 설문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면접조사가 우편조사보다 좋은 거예요. 자, 응답자 익명성 보장 수준이 높다. 여러분, 익명성이 높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우편조사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우편조사를 활용한 델파이 기법이라 그랬죠.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익명성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은 우편조사나 또는 델파이 기법이거든요. 자, 보충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묻고 싶은 게 우편으로 설문조사 대상자한테 갖고 그 안에서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충적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조사를 실시할 때는 우리가 비구조화된 면접을 같이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조사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 비구조화된, 즉 연구자가 그러니까 면접자가 면접 대상자한테 묻고 싶은 것을 다 증문 즉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면접 대상자의 행동도 관찰할 수 있어요. 얘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일련의 보충적 자료가 되는 거죠. 우편조사는 그게 안 되죠. 자, 대리응답 방지도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우편 설문은 대리응답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높은 응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률적 측면에서는 면접조사가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 자, 조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면접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 심층 면접이다라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심층 면접. 자, 33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자, 34번.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른 분석 방법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얘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보면 출신 지역. 자, 얘는 변수가 뭐죠? 명목입니다. 명목. 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통계 자료로 분석할 때 우리 그러니까 통계 자료로 분석을 할 때 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표값을 찾아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이 최빈값이나 중위값이나, 그렇죠. 최빈값이나 중위값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술 평균값이죠. 그렇죠. 그걸 제일 많이 쓴다 그랬었어요.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있었을 때 그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들, 그걸 대표값으로 정하는 거고. 자,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큰 값으로 쫙 나열한 다음에 그 가운데 오는 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걸 중위값 또는 중간값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 우리 평균값 내보셨잖아요. 자료의 총량을, 별량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그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자료 전체에. 자, 양쪽 연구가들이 쓰는 거죠.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것. 자,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기타 이렇게 놓고서 1번 도시, 2번 도농복합, 3번 농어촌, 4번 기타 이렇게 해서 설문지 줬단 말이에요. 그죠? 한 100명 정도 주고 그중에서 이제 도시 체크한 사람들이 한 10명. 나머지는 다 도농복합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명목이거든요. 이 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당연히 최빈값, 즉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얘는 중위값이나 또는 백분율 같은 거, 백분율 쓸 수 있죠. 백분율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위값이나 또는 뭐 평균값 이런 것들 쓰기는 좀 어렵죠. 특히 중위값은 불가능합니다. 자, 교육 수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이래 놓고서 이거 1번 무학, 2번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해서 설문지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었을 때, 응답을 해줬을 때 그걸 작게 나온 빈도수부터 많게 나온 빈도수로 쭉 나열하고 가운데 값을 대표값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서열척도고, 서열척도, 서열측정은 중위값을 대표값으로 정할 수 있죠. 자, 가출경험 유무, 얘도 명목이죠. 명목은 말씀드렸듯이 백분율. 예를 들어 10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가출경험 유고, 6명이 가출경험 무다. 그럼 가출경험 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60%, 10명, 4명이라 그러지? 40%가 되겠죠. 자, 얘도 명목이고, 연간 기부 금부맥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비율이죠, 비율. 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 뭘 쓸 수 있습니까?
범위라고 해서 우리가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얘도 한 번 기존에 출제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기부금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00만 원 미만. 2번 10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이상에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자, 연령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연령을 구분할 때.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얘는 뭐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구분. 이건 서열쯤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산술 평균으로 구한다? 산술 평균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서열이니까 똑같이 중위값 같은 걸로 구해야 되겠죠. 예, 중위값. 자, 여러분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35번 델파이 조사입니다. 지역사회 욕구조사 기법 중에서 델파이 조사에 관한 얘기죠. 자,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 설문지를 반복해서 제공을 하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합의를 볼 때까지 반복적으로 우편 설문지를 돌리는 것을 델파이 조사 기법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견해 파악한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보셔야 되고 되풀이되는 조사 과정을 통해 합의 도출한다. 맞죠? 그러니까 델파이 조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합의, 반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이 되풀이죠. 반대 의견에 대한 패널 참가자들의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우편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돼요. 서로 누군지 몰라요. 그죠?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은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었을 때 서로 싸울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연구자가 우편물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고 아예 없앨 수도 있죠. 자,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익명성 보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익명성 보장 얘기가 나오면 우편조사,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델파이 조사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4번이고요. 조사 자료의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사 자료의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하는 건 사실은 모든 연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모든 연구에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그 분석 단위의 오류 중에서 환원주의 오류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 놓고서 연구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나 생각을 거기다 반영해서 그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뭐 모든 연구, 이런 델파이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자, 36번입니다.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피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되어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관찰은 자료를 누가 만들어요? 피관찰자를 관찰자가 관찰함으로써 자료가 생성되는 거죠. 피관찰자는 관찰을 당하는 자인데 얘가 무슨 자료를 지가 어떻게 만들어요? 자, 비언어적인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맞죠? 관찰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2번이네요. 답은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안 되죠. 얘는 이 관찰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 관찰 대상자가 하는, 즉 피관찰자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료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통제가 용이한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내면적 의사 파악, 말 같지도 않죠. 예,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관찰을 하는데 저 내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까지는 힘들단 말이에요. 자,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관찰법은 이 관찰의 행동의 빈도수, 그렇죠. 피관찰자의 행동의 빈도수 등을 갖고 조사를 해서 그걸 갖고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관찰법은 양적 연구에서도 쓰지만 어디서도 쓴다 그랬어요? 질적 연구에서 쓰는 겁니다, 주로.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써요. 자, 37번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예. 옳은 것 같았으니까 이거 틀렸고, 예. 2번이 맞는 거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